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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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전문가 왕승조 프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을 맞춤 설계해드리는 보험재단사 최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해보험사 보상과 출신 유태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보험 전문가 윤재영 팀장입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펫보험인데요. 저도 강아지 한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이 펫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정말 큰 행복을 주는데요. 이 펫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승조 전문가님께서 오늘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펫보험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왜 펫보험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만 뜻밖의 상황에서의 의료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는 펫보험은 왜 중요한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강아지가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펫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예상치 못한 비용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펫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펫보험이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반려동물의 의료 비용을 보호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지출, 의료 긴급 상황, 예방 치료 등을 포함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며 말씀을 좀 드리자면 펫보험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연령, 만기 나이, 그리고 갱신 주기, 본인 부담금, 그리고 또 한도까지 이 주요 특징을 잘 비교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입 연령이 방금 표를 보면은 생후 2개월에서부터 10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강아지가 12세다 이렇게 되면은 가입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사람보다 반려동물들은 수명이 짧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나이 한도를 꼭 확인을 하신 후에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대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갱신 주기입니다. 네, 갱신 주기요. 방금 표를 봤을 때 1년, 3년, 5년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던데 갱신 주기란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강아지들이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갈 때 갱신이 되는 주기를 뜻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명이 사람보다 짧기 때문에 1년, 3년, 5년, 그리고 지금 현 시점으로는 최대 10년까지 갱신이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좀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보험료가 10년 후에 갱신이 된다는 점에서는 10년 갱신이 되는 상품이 가장 좋겠지만요. 이 상품의 단점으로는 10년 갱신의 상품은 3년, 5년 되는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갱신 주기를 각각 모두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갱신 주기가 1년부터 또 최대는 10년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갱신 주기랑 또 비용을 비교를 해보시면서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갱신 주기 외에도 또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갱신 주기도 중요하지만요. 그 보장의 크기도 50, 70, 80 그리고 최대 90% 보장의 크기도 각각 다르고 본인 부담금도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원까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도 모두 좀 비교를 해보시고 적합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펫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모든 질병이나 아니면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를 좀 보시면요. 가장 포괄적인 입원, 통원, 그리고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또 다른 반려견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보장이 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또 장례비와 사망 위로금 등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들어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요. 사람과 같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수의사의 진단을 꼭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상해라든지 이런 고지사항이 있으시다면 사람과 똑같이 고지 의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예방접종이나 정기 검진도 보장이 되냐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장사상충이나 외부 기생충, 광견병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들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는데 건강검진도 안타깝지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건강검진 등에 대한 비용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미용 목적을 위한 수술이나 비용도 당연히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이 사람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가입을 했을 때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 등 이런 기간들이 정해진 게 있는데 펫보험에서도 이러한 기간이 따로 좀 정해져 있을까요? 네,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사람은 이제 가입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1년 이내에 50%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90일 면책이라든지 이런 면책 기간들이 존재합니다. 네, 강아지도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요.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등을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보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강아지들의 고질적인 질병이죠. 쓸개골이나 고관절에 대한 부분 등은 1년 이내 발생 시에는 보험료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네, 30일 동안의 면책 기간이 있고 또 고관절이나 슬개골 수술 같은 부분은 1년까지의 면책 기간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강아지가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이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펫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내에 슬개골 탈구가 일어났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가입하시고 1년이 지나셔야지만 슬개골 부분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펫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겨난 지 오래되지 않은 보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보험사에 이 상품들이 지금 다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는 펫보험 상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갱신 주기라든지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험사별로 각각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모두 다 살펴보시면서 비교하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펫보험만 단독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인 건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펫보험만 단독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또 인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다 알아보시고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펫보험이 어떤 건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펫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펫보험 청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를 좀 보시면요. 인보험과 마찬가지로 필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고 똑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시고요. 필요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을 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이랑 정말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만 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똑같이 필요 서류 준비하시고서 청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의 또 혜택이랑 보상이고 또 이렇게 쉽게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면은 펫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정말 괜찮은 보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반려동물들은 나이가 어릴 때는 아플 확률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보다 수명이 짧고 또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갈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동물병원의 병원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펫보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강아지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병원비가 사람 병원비보다도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랑 같이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우리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을 이미 가입을 한 분들이라면은 펫보험을 좀 가입할 이유가 떨어지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강아지에게 받은 피해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유자는 A지만 당분간 B의 집에서 맡아주기로 하고 B가 산책을 하기로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 제한 및 과실 상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펫보험에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고 펫보험은 배상 책임보다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요. 배상 책임보다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좀 초점을 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에 초점을 둔 펫보험이었습니다. 설명 정말 잘 들었고요. 펫보험에 대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가족이 됐잖아요. 저희가 똑같이 저희의 그 건강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또 고양이들도 건강을 위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펫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오늘 최재성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상해보험은 전문가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인데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 치료비, 각종 진단금 등이 보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상해보험의 주요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제 통원 치료 등의 의료 비용을 보장하고 상해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상해로 인해서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서 가정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다치시거나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골정되시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해보험의 이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요. 의료비도 보장을 해주고 후유장애도 보장을 해주고 사망하는 경우까지 모두 보장을 해준다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잘 이해한 게 맞나요, 전문가님? 네, 제대로 이해해 주신 게 맞습니다. 네. 이제 일상생활 중에 발생되는 많은 부분이 이제 상해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해보험의 가입 대상이나 아니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상해보험의 가입 대상은 이제 모든 국민이 가입을 가능하신데요. 가입 연령은 보통 0세에서 80대 분들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연령대와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급 검토가 가능한 담보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고객님들 컨설팅을 도와드릴 때 질병 관련된 담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상해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면은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었는데 상해라고 하면은 또 어떤 게 상해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종류도 또 너무 다양하고 담보도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척추가 압박골절이 되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떤 담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일단 다쳤으면은 병원을 가게 되니까 실비에서 우리가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실손 의료비도 정답입니다. 다만 이제 실손 의료비는 고객님께서 실제로 병원에서 부담하신 이제 비용에 대해서 비례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 보상해드리는 비용은 현재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시기별로 보상 혜택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실손 의료비가 생겨났는데요. 그렇다면은 실손 의료비 외에도 정액형으로 보상이 가능한 담보는 또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일반 상해보험에서 정액형으로 보상 지급이 가능한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상해 수술비 담보인데요. 상해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골절 진단비 담보입니다. 상해 사고 발생 시 골절이 되셨으면 지급이 가능한 담보고, 세 번째로는 골절 수술비 담보인데 상해 사고 시 골절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으면 지급이 가능한 담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5대 골절 진단비라고 하는 담보인데요. 5대 골절 진단비는 머리, 목, 흉추, 요추나 골반, 대퇴골의 골절 진단으로 이제 진단 확정 시 지급이 가능한 담보고, 다섯 번째로는 5대 골절 수술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포함해서 5개 부위에 이제 진단 확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신 경우 지급이 가능한 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상해 후유장의 3%에서 100% 이제 담보가 있습니다. 네, 6가지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담보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그리고 골절 수술비, 이외에도 5대 골절 진단비, 5대 골절 수술비, 상해 후유장애까지 모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일부만 말씀을 해주신 건데도 이렇게나 담보가 많다고 하네요.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담보들이 중복으로 우리가 좀 수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손 의료비처럼 이제 비례 보상이 아니고 정액형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절을 했다 했을 때 골절하고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골절 진단비도 받을 수 있고 골절 수술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이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해주신 특약들을 다 넣게 되고 설계를 하면은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업급수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상해급수 2급 기준으로 1, 2만 원대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해급수 2급 정도면은 이제 평범한 직업이죠. 이제 회사원이나 이런 직업분들인데 이럴 때 10,000원에서 2만 원이면 충분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상품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이 골절 진단의 범위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엄청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아나운서님께서는 실금이 가거나 이제 치아가 깨졌을 때 이거를 골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골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팔이나 다리처럼 뼈가 이렇게 부러져야지 골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금이나 아니면 특히 치아 같은 경우는 골절로는 좀 보험금 수령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고객분들께서 이제 아나운서님이 방금 답변을 주신 것처럼 실금이 가시거나 치아가 깨졌을 때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아 파절 제외 담보와 그냥 골절 진단비 이렇게 두 가지 담보를 함께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아파절 제외가 없는 골절 진단비는 상해 사고로 인해서 치아파절이 생겼을 경우 보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치아파절 제외라는 말이 없으면은 골절 진단비에서 치아파절이 있는 경우에도 진단비를 수령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시고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를 아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이제 이가 부러진 것도 보상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이제 골절로 인한 수술이 아닌 애매한 실금이나 치아가 조금 깨지는 치아파절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들께서 청구조차 해보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만약에 넘어져서 이가 부러졌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보험사에 청구해 볼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팁을 주신 것 같은데요.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실금이나 치아 파절이 있었을 때 꼭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거나 전문가님께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같이 가입하면 좋은 특약이 따로 있을까요? 저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이제 일상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을 손에 꼽고 싶습니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특약인가요? 우선 일상배상 책임 특약은 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납입보험료로 아주 저렴한 보험료 대비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아랫집으로 발생한 누수 사고 시에 아랫집 수리비 그리고 길을 걷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을 치셔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이 되는 경우, 휴대폰 수리비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시는 견주분들께서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시다가 우리 집 강아지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였을 때의 치료비 등 보상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랫집 누수 수리비 아니면은 피해자 치료비, 휴대폰 수리비 등 이렇게 간단한 사건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장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아주 중요한 특약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본인이 가입하신 상해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잘 몰랐었던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우선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신 이후에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부분 중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직업이나 직무 변경에 따라서 위험 등급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에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고, 담보 한도가 이제 직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된 내용을 알리지 않아서 통지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직업군에 따라서 특약의 가입 금액이 감액되거나 삭제가 될 수 있고요. 계약이 강제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의 예시로는 1급은 회사 사무직 종사자, 2급은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알선관리 종사원, 3급은 영업용 운전차 등이 있습니다. 직업뿐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 여부라던가 주소지 변경에 대해서도 꼭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네, 가입 이후에도 이 알릴 의무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직업이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 그 주소지 변경에 대한 내용까지 꼭 숙지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피보험자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사고들을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언제 다칠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입하신 보험들을 꼭 점검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보상 검토가 가능하니까 꼭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잘 보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오늘 유태경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보험인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20대 초반부터 운전을 하면서 지금 한 7년, 8년째 운전을 하고 있어서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운전자 보험이 어떤 걸 보상을 해주는지 이 부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TV,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운전자 보험 광고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이지만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운전자 자신이 받는 손상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있는 보험이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입힌 손상을 주로 다루지만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에게 입힌 손상을 집중을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운전자가 잘못을 하고 사고가 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이랑 이 운전자 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동차 보험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운전자 보험은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보장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 지원 처리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즉 피해자가 사망이나 상해, 중대한 부상을 입거나 특히 이제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자 보험 특약을 보상하는 걸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 이제 화면을 좀 잠깐 봐주시면은 이제 앞에 써 있는 대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인도 침범, 건널목 통과, 계문 발착, 추월 방법 위반, 스쿨존, 화물 고정 조치 등이 있으며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당연히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이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벌점과 면허 정지도 동시에 적용이 되고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뺑소니, 이제 대인사고 중에서 피해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이 되고요.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꼭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 운전자 보험의 보장 확인해 봤습니다. 총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12대 중과실을 어겨야지 해서 어기는 경우보다 운전 미숙이나 아니면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조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가 될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 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이 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할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으로 대체하면 된다. 제가 오늘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쉽게 말하면 그런 셈이죠.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역시 아나운서님께서 중요 포인트를 딱 아시네요. 네, 그런데 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또 운전도 어느 정도 해서 운전을 잘 한다면은 운전자 보험이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 길거리에 이런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 2인용 이제 혼자 탈 수 있는 킥보드가 있는데 이 킥보드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쌩 하고 지나가는 거를 봤습니다. 네, 그 킥보드 같은 경우는 도로에 다니면 안 되고 도로에 다니면 안 되는데 도로에 다니는 킥보드 이용객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위험한데 이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부분 이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보다 더 크게 다칠 위험성이 대부분이 많고요.
되면서 중대한 상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를 예를 들자면 뭐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갔을 때 천천히 이렇게 추월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갑자기 앞차가 속도를 올려서 내 뒤를 박았을 때 이때 이제 앞지르기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좀 많은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초행길에 운전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졸음으로 인해서 신호를 못 봤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거든요. 또 만약에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이런다고 하면 금전적 손해가 막대하니까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하고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전미숙이나 부주의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해도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도로에 다니는 킥보드 저도 오늘 봐서 그런지 더 이 중요성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벌금 같은 보험은 가입 보장 금액을 최대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로 상해 보험이 없다라고 하면 다치는 것도 대비해서 가입을 같이 하면은 비교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아까 가입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매년 도로교통법이 제정이 되고 예로는 뭐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이 만들어지고요. 최근 우회전 제정, 그다음에 교통사고 과실 비율 매년 이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꼭 매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점점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라든지 합의금도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징역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크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하고요. 꾸준한 정보 유입이나 관리가 필요한 거 운전자 보험입니다. 네, 잘 설명 들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 지원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는 최대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 주셨고요. 그리고 이 매년 도로교통법이 제정이 되고 또 물가가 높아지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아니면 합의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좀 관리가 필요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운전자 보험을 관리를 받으려면은 좀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보험료는 어느 정도로 지출이 될 걸 예상해야 할까요? 네, 대부분 보험료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보험사마다 이제 동일한 담보라도 납부하는 보험료가 좀 다릅니다만 제일 저렴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면 10,000원 정도로 준비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상해 담보도 같이 추가하게 되면은 저렴하게 30,000원 이내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부분은 자동차 부상 치료비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보통 이렇게 자부치 줄여서 말하지 않나요? 네, 저도 이 운전자 보험을 이미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몇 번 났던 적이 있어서 이 자부치를 좀 보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어떤 건지 한번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상해 직접적인 결과로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에 따른 상해 등급을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이제 급수별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등급별로 차례대로 나와 있고 대부분 경미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12급에서 14급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체로 어깨가 뻐근하거나 허리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손목이 조금 아프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진단으로도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고 청구를 하게 된다면 적게는 30에서 50만 원까지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과실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가 않아서 진정한 위로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된다면 꼭 이 담보를 추가를 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이 특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12급에서 14급 정도의 부상 등급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각자 보상하는 게 잘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잘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나는 게 사고이기 때문에 필수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빠르면 1년, 못해는 2년 주기로 점검을 받는 게 좋고 한 달에 1, 2만 원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이고 가입 후 경미한 사고라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병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만약 경미하지가 않고 큰 부상이라고 하면은 꼭 손해사정사를 고용을 하셔서 합리적인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칭찬보험이었던 운전자 보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 교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칭찬보험은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네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한 내용은 윤재영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암보험 준비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저희 세대도 암보험은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다들 최소한으로는 준비를 해두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암보험은 특이하게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옛날에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입원비 정도로만 구성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암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정도로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또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요즘 암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손 의료비와 암 진단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대부분의 암 치료는 통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암 수술을 받더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입원 기간이 짧습니다.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 의료비에서 통원 항목으로 지급되지만 2, 30만 원 전후로 보장 한도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표적항암, 면역항암, 양성자, 중입자 치료 등등 부작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비급여 암 치료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갖고 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늘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보험으로 대비를 잘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만약 앞서 말씀드린 비급여에 해당하는 새로운 치료법들로 항암 치료를 받아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액의 치료비를 온전히 부담해야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니까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수술하고 입원하는 기간이 짧고 또 통원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원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과는 물론 좋겠지만 그만큼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대비를 해두셔야지 암이 정말 나에게 찾아왔을 때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이 암보험을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 진단비는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보장 금액을 설정하면 납입 비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암 진단비보다는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항암 치료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암 수술 전후로 항암 치료를 받거나 수술 없이 항암 치료만 진행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요즘은 진단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에도 여러 세대가 나뉘어져 있는 점 알고 계셨나요? 세대가 나누어져 있군요. 이렇게 암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는 이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몇 세대까지 나누어져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1세대부터 4세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1세대 화학 항암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 항암 치료제는 치료 과정에서 암세포와 주변 정상세포 모두 공격을 해서 파괴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토, 설사, 탈모, 발열 등으로 심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인데요. 암세포만 표적으로 잡아서 공격하여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1세대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은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약물에 내성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할 경우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모든 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몇 가지 암에 대해서만 치료가 가능하고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암에 대해서 표적 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단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세대 면역항암 치료인데요. 면역항암 치료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스스로 제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세대와 2세대의 부작용을 보완한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면역항암제의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정 단백질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으면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하게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1세대부터 3세대 치료까지 전문가님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1세대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화학 항암 치료제여서 부작용이 많았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2세대는 표적 항암 치료, 그리고 3세대는 면역 항암 치료입니다. 세대가 계속해서 거듭될수록 이 치료 효과는 올라가겠지만 당연히 이에 대비해서 비용은 비싸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4세대에는 또 얼마나 치료 효과가 좋아졌을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올라갔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치료는 항암제는 아니고 치료법인데요. 바로 꿈의 항암 치료라고 불리고 있는 중입자 치료입니다. 탄소 입자를 이용해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양성자 치료에 사용되는 수소 입자보다 12배 무거운 탄소 입자를 가속화시켜서 암세포만 조준해서 파괴하는 최신 치료 기술인데요. 이미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 연세암병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치료를 받고 암종이 사라진 첫 환자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상 암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치료 시간은 1회당 약 20분 내외로 짧고 기존의 항암 방사선 치료보다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부작용도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완치율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다만 단점으로는 치료 비용입니다. 사실 전체적인 총 비용은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로 발생되는데요. 비급여 항목이라 전액 환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다가옵니다. 사실 비용은 표적 항암부터 중입자 치료까지 전부 공통된 문제입니다. 현재 2세대인 표적 항암 치료제 중에서도 비급여로 등록된 약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항암 치료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항암 치료를 받았고 사용한 약물이 비급여에 해당된다면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암 진단비와 실손 의료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중입자 치료까지 4세대까지 모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너무 이 치료 과정도 복잡하기도 하고 가격도 너무 고액이고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설명드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보면 아직도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과연 어떤 치료로 받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특약들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 진단비와 금액을 조정해서 충분히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에 맞춰서 준비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보험은 실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닥치기 전까지 실감나지 않고 그냥 고정적인 지출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고나 질병 앞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막대한 의료비 또는 간병 비용 지출 등등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러한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된 보험은 치료비를 충당할 수도 있고 치료 과정 중에 닥칠 소득에 대한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암보험을 빈틈없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재영 전문가님의 이 암보험에 대한 내용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전문가님들은 과연 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암 진단비나 수술비 등 저희 왕승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본인의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방금 윤재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암 진단비와 뭐 유사암 진단비, 뭐 항암 치료비들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암 진단비도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입했었던 때는 이제 유사암 진단비로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내 거를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 놔야 되겠구나 싶어서 제대로 준비를 했었고요. 항암 치료비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나와 있는 말씀 주셨던 모든 특약들이 다 들어가 있는 보장이 다 되는 걸로 준비를 해서 저는 암 진단비는 한 1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왕승조 전문가님 진단비 1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특약들도 꼼꼼하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재성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암 진단비나 수술비 등 이 암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앞서 왕승조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암 진단비는 한 1억 원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사암 진단비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특약 같은 경우는 아까 윤재영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잘 주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비급여적인 부분은 병원비가 정말 많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비 1억 정도로 준비를 해두셨고 특약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유태경 전문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암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천만 원 정도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유사암은 이제 5천만 원에 원래 20% 정도로만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2천 정도 가입을 하고 있고 항암 치료 담보도 아까 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중입자 치료 아니면은 뭐 항암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아니면 아까 꿈의 치료, 중입자 치료 그런 걸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뭐 90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하고 1년 미만이면 50% 되는 보험 상품들이 많은데 최근에 어떠한 보험사는 그런 감액 기간 없이 보장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더 늘릴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님들의 팁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